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작품을 이제 두 작품에 대해서 같이 달아서 할 텐데, 학이라는 작품과 육천형이라는 작품, 두 작품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작품은 무엇에 대해서, 즉 6.25 전쟁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 분단의 아픔, 그래서 그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학이라는 책과 육천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이라는 제품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이라는 책은 그 단편 화일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었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은 크게 등장인물이 많진 않아요. 친구 사이였던 그 두 친구가, 한 사람은 완전히 농군, 즉 그냥 평범한 농부로서의 삶만 살아가는 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자, 우리나라 국군이 되어서, 그래서 둘이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인데요. 이 속에서 한 친구, 그 무지했던 한 친구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공산당이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국군에 의해서 이러한 사상적인 공산주의 편에 들어서 사상적인 일을 했던 이 사람을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이 국군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 즉 친구로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지만 그 친구가 그런 의도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자기의 국군의 임무랑 또 친구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가 학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 작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그 파일 속에 4작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4장의 파일을 파일집을, 단편 파일집을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일단 먼저 내시고, 자, 작가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 우리가 이제 배경은 항상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시간적 배경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6.25 전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6.25 전쟁 중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 배경은 이 학이 등장하는 요 지역이, 그러니까 방금 국군이 뭐 이송을 하고 공산주의를 다시 이송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공간적 배경은 휴전선 알죠? 휴전선이 38도 선에 그려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선, 휴전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휴전선이라고 합시다. 자, 휴전선, 휴전선 부근에서도 북쪽에 치우쳐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전혀 의도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자, 주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이라는 것을 두고서 갈등하게 되죠.
왜? 뭐와 갈등해요? 우정이라는 것과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우정, 인간의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상과 우정을 사상을 초월한 우정과 인간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제가 되겠네요. 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점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시점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1인칭 시점에는 주인공 시점이랑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3인칭에는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친구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인칭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국군의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이 친구, 주인공 친구가 또 다른 친구, 자기가 이송해야 될 그 친구와의 사이에 우정, 사상 이런 것들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면서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로 넘어와서는 딱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작품도 주를 이루고 있는 건 관찰자 시점이고요. 중복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병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병행을 하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도 병행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거. 자, 파일집 보세요. 등장인물 관계도를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장인물 우리 친구 2명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죠? 되게 간단해요. 정말 이야기도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딱 2명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굉장히 등장률이 높은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등장인물 관계도 보면 자, 성삼이가 있고 쏘리. 자, 성삼이가 있고 자, 덕재가 있습니다. 자, 성삼이는 준비됐나요? 성삼이는 덕재와 한 마을에서 자란 친구. 덕재와 한 마을에서 자란 친구이고요. 국군 치안의 대원입니다. 국군 치안 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삼이라는 친구에게 덕재의 이송 임무가 맡겨진 겁니다. 자, 덕재의 호송을 자처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 걸 자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덕재
덕제의 호송을 자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줍니다. 풀어주게 되는 인물. 이것이 바로 성삼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덕제는 정말 처음부터 그 고향 마을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친구가 덕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상이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때 이제 공산주의였던 그 세력이 커졌을 때 결국 그들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덕제는 자 6.25 전쟁 때 이념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산주의가 시키는 거거든요.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게 되는 인물이네요. 하지만 너무 평범해요. 전혀 이 사상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인물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되겠네요. 자, 다 됐나요? 그러면 줄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줄거리 하면 소설의 구성 단계 생각하셔야 되죠? 자,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입니다. 뭔줄 알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발단은 성삼이 자신의 고향인 휴전선 근처, 자, 성삼이 자신의 고향인 휴전선 근처 마을에 국군 치안 대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요게 바로 발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자, 전개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전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 시작되냐 하면 자, 성삼이 아까 우리가 국군 치안 대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성삼이 뭐를 보게 되느냐? 덕제가 포승줄 여기 이렇게 다 감긴 거 있죠? 자, 포승줄에 묶인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친구잖아요.
덕제를 호송하는 일을 자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위기. 위기는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깊어지는 단계가 위기거든요. 자, 위기. 성삼과 아까 심화된다고 했으니까 성삼과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적과 적으로 만난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덕제가 갈등이 고조되면서 껄끄러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나누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덕제의 진심 덕제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연장선상이에요. 도망가지 않는 이유. 그럼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원래 사상이 있어서 그곳에 직책을 두고 그곳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지해요. 그냥 평범한 농민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 그냥 그랬었다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자기 삶은 이 자기 고향에서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정말 지금처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됐나요?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정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절정. 자, 절정은 이 갈등이 심화 단계를 넘어서 최고조에 달하는 단계입니다. 클라이막스 얘기했었죠? 클라이막스 단계인데요. 자, 이 절정 부분에서 지금 갈등이 클라이막스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얘들이 어릴 때 이 고향 마을에서 늘 했던 것이 학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학을 막 몰아서 하게 되는 학사냥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냥을 하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자, 그러면서 추억을 떠올리니까 어때요? 여기는 그 학사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학을 몰아서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성삼이가 덕제를 학사냥 하듯이 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 갈등은 최고조지만 막 사람이 싸워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했겠죠. 왜? 이것을 떠올리니까
아, 쟤를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정이라면 결말은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결국은 풀어주게 됩니다. 자, 성삼이가 먼저 제안을 해요. 왜 우리 이 회상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했잖아요. 성삼이가 학사냥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학사냥 해야 되니까 묶여있으면 안 되죠. 보승줄을 풀어주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 결말까지 정리가 끝이 났네요. 자, 그럼 이제 워크북 펴보세요. 워크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영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의 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가 다 끝나고 글쓰기는 반드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첨삭을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펴보세요. 펴면 자, 적으로 만난 친구를 이해해보자 라고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보면 학이라는 작품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성삼이가 어린 시절 정말 너무너무 절친이었죠. 그런 동무였던 덕재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성삼과 덕재에게 기다리고 있던 운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발문 한번 봅시다. 성삼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마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왠지 자신이 어려서 자란 마을 같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발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글 볼게요.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과 흰 박통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가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성 싶었다.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보기 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왜? 지금 이 보기글만 봐도 자기가 자랐을 때 어릴 때 그 옛날을 우리가 보통 옛날을 회상해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농촌 마을 평화롭죠. 크게 막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농촌 마을 하면 여유를 느끼고 또 뭐 정겨움을 느끼고 그런데 여기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달라져 있다고 지금 보기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지 않다고 느꼈을까? 뭐예요? 마을이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기 때문. 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삭막한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과거에 성삼과 덕재는 단짝 친구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뭐였어요? 서로 한 사람은 이송을 해야 되는 쪽, 한 사람은 끌려가야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서로 적으로 만나 있는 상태잖아요. 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적의 관계가 어떠냐 하면 성삼이가 덕재를 호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러면 세 번째.
자, 국군이 마을을 점령하면 젊은 남자는 모두 죽인다는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제가 마을을 떠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마을을 안 떠났을까? 덕제는 그냥 평범한 농민일 뿐이에요. 그냥 살아내야 하는, 그 시기를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견뎌내야 하는 정말 평범한 그냥 농민입니다. 아까 말했었죠? 늙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닙니다. 6.25 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효도에 대한 거, 어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효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그 늙으신 부모님을 버리고 갔을까요? 얘가 도망을 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성삼이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물론 뭐 어릴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 우정이란 것을 떠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얘가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삼이도 결국 그 갈등 속에서 덕제를 풀어주는 이러한 결정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을 떠나지 않은 거다. 뭐 있어요? 자, 병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덕제를 호송하던 성삼은 덕제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게 된다. 그게 아까 뭐였어요? 절정 부분이었죠. 그죠? 두 사람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가?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회상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박잎 담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담배인 거 보니까 그 원래 처음에 담배는 잎으로 이렇게 말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잎이 없으니까 그냥 호박잎을 따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말아서 담배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호박잎 담배를 나누어 피우던 일. 뭐 어릴 때 한 번쯤은 이런 호기심에 이런 것들을 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호뿌리, 영감집, 밤을 훔치다가 밤송이에 찔린 일, 자, 그 다음 지금 덕제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회상이 있습니다. 자, 작고 뚱뚱한 꼬맹이라고 놀렸던 인물. 여기 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작고 뚱뚱한 인물이라고, 뚱뚱하다고 놀렸던 일. 요 작고 뚱뚱하고 놀렸던 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지금 현 덕제의 아내가 되겠네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자기들이 놀렸던 그 인물이
이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요것만 있었을까요? 추억 속에 등장하는 건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마침내 성삼은 덕재에게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라며 제안을 한다. 성삼이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사냥 학을 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냥 한다고 이미 학사냥 하기 위해서 포성질을 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풀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학인 겁니다. 학사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사냥이 결국은 이 성삼이 덕재를 풀어주는 것과 쭉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은 우정이다 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주제 자체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우정 또는 인간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다음은 성삼이 덕재를 처음 보았을 때의 태도다. 내가 만약 성삼이었다면 다음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시된 낱말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성삼이가 다 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 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은 몰랐다. 그냥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가 몇 분권 했다. 자, 이 보기글입니다. 자, 이 보기글 속에 참고되어 있는 낱말 한번 볼까요? 연민, 분노, 적개심, 당황, 혼란스러움, 절망, 안쓰러움. 요게 제시어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는 이제 초등과 다른 것이 요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시어를 주고 그 다음 조건을 줍니다. 자, 이걸 어떤 것을 넣어서 그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해라 라든지 서술해라 라든지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는 것이 중학교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좀 긴 글도 이제 서술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해봤나요? 자, 보면 우리가 절망이니 안쓰러움이니 그 다음 혼란스러움이니 당황이니 적개심이니 그 적개심이나 분노 같은 건 이해가 돼요. 왜? 성삼이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 덕재, 설마 덕재가 그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라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 상했을 것이고 내 친구가 그랬다니 하는 어떤 적개심, 분노감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성삼이의 그런 기분과 반대로 내 친구가 내가
호송을 해야 되는 아이였어? 그리고 쟤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얘가 그런 걸 했단 말이야? 정말 얘가 지금 죄인이 돼 있는 거야? 이러한 어떤 당황스러움도 같이 엮어지지 않았을까 하네요. 자, 그러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제시된 제시어를 잘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보면 우리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성삼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 당연하겠죠. 성삼이가 분노심 적게를 느끼는 거지 덕재가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동무가 적이 되었다니 굉장히 분노와 적개심이 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움 또 혼란스러움 이런 것도 같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주면 답안으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성삼은 고갯마루를 넘으면서 마음이 바뀐다. 치안대원으로서 자신이 겪을 곤욕을 고려하지 않고 덕재를 풀어준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네요. 자기도 호송을 해야 되는데 풀어줬어요. 아니면은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어줬던 아니면 거기 가서 변명으로 놓쳤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다. 라고 하던 얘는 얘의 임무가 국군치안대원의 임무가 호송을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어떻게든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은 풀어주게 되는데 왜 풀어줬을까? 자, 이렇게 질책받게 될 것이지만 덕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가는 다음 구절로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여기서 학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속에 담긴 작가의 영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이 상징하는 바라고 되어 있네요. 학은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나타낼 때 흔히 하는 말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백 하는 게 흰백자거든요. 또 흰색의 의미하는 것은 색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자유라든지 아니면 평화라든지 아니면 화합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비둘기 흰 비둘기 이런 것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이 상징하는 바 작가의 영혼이 뭘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학이 상징하는 건 이런 의미다.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자유라든지 평화, 특히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됐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이 속에 담긴 작가의 영혼. 자, 일단 보기글이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흰색은 이런 걸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은 또는 학은 이런 것을 상징한다. 자유와 평화, 화합을 상징한다. 따라서 작가는 우리 민족이 화합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당시 4번 됐죠? 4번 갈게요.
4번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덕재는 인민군 아래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한 죄가 있고 성삼은 적군을 풀어준 죄가 있다. 이 둘의 죄는 각각 용서받을 수 있을지 판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덕재에 대한 판결, 성삼에 대한 판결문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덕재에 대한 둘 다를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판결문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어떠하다, 뭐 어떤 죄가 어떠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쓰는 게 판결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다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는 용서받을 수 있다, 야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걸로 판결문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 자, 학은 서정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작품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현실인식, 역사의식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즉, 보기 그래요. 방금 얘기했죠?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이다. 생각보다 작품성이 했잖아요. 등장인물 딱 2명. 그리고 뭐 학사냥, 추억 이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다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누군가는 현실 인식이나 역사 의식 측면에서 에이 뭐가 좀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생각이 나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보기글에 나와 있는 학의 한계점에 대한 평가를 읽고 나서 요 평가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작품은 1953년 6.25 전쟁이 막 휴전으로 치닫던 시기에 쓴 작품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시작할 부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참혹했던 현실과 공포 분위기를 그대로 배경에 깔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성삼이 덕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황순호는 너무 서정성에 치우쳐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곧 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사람 생각, 평가는 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이걸 쓴 사람, 학의 한계점을 꼬집은 이 사람은요. 덕재를 풀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로 엮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한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한계점을 제시를 한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또는 뭐 옳다고 본다?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고 본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작품으로 엮는 게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망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거기에 따르는 이유는 왜? 현실에서 일어나기에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렇게 이유가 엮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죠? 오늘은 학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 육촌형에 대해서 하고서 우리가 이제 글은 알죠? 두 편을 엮어서 왜? 주제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다 하고 나서 엮어서 그것을 주제를 가지고 논제를 가지고 글을 적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육천형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